오늘은 일생에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심리학 바이블 30만 독자가 선택한 스터디셀러 서울대학교 심리학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후회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는 법. 프레임의 개념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새로운 통찰을 일깨우며 심리학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에 관한 책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경험하는 절대 겸손, 자기 중심적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용기, 과거에 대한 오해와 미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심리로부터의 기분 좋은 해방.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의 마음속에 꼭꼭 채워주고 싶었던 지혜들의 요소라고 최인철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심리학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 나는 40이 되어서도 나 자신이 이럴 줄은 몰랐다. 젊은 날에 나는 40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상해질 줄 알았다. 40이 되기만 하면 어떤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저절로 인생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지고 무엇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40을 먹고 나서도 나는 그때처럼 여전히 싱거운 농담을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며 무시당하면 발끈하는 이 성품 그대로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이상과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내가 내린 처방은 나 자신이 이전보다 지혜로워졌다고 느끼기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지혜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린 지혜에 대한 정의다. 나는 지혜란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이 정의에 따르면 나는 분명 젊은 날에 비하면 훨씬 더 지혜로워졌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는 젊은 날의 나보다는 분명히 더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에 대한 이런 깨달음은 살아온 세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해온 심리학의 연구 성과들 덕분이다. 심리학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허점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마음의 창에 의해서 생겨남을 증명하고 있다.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듯이 우리도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만을 볼 뿐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임으로 인한 이러한 마음의 한계에 직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절대 겸손. 나는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마음의 한계를 자각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한계 밖에 존재하는 새로운 곳으로의
적극적인 진군을 의미한다. 건물의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세상 전체를 볼 순 없다. 그것을 알기에 건축가는 최상의 전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창을 내려고 고심한다. 이렇듯 우리도 삶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향유하기 위해 최상의 창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상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삶을 재무장하겠다는 용기, 나는 이것이 지혜의 목적지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지혜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론만을 담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내 스타일도 아니거니와 나로서는 주제 넘은 일이다. 마음먹기에 관한 훌륭한 책들은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대신 이 책은 오직 한 가지, 우리 마음의 한계성, 그것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마음먹기를 아무리 거듭해도 그 효과가 며칠 가지 않는 것은 프레임의 원리를 모르고 있는 탓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많은 연구 내용들을 이 책에 담으려고 애썼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면 독자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혼자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 욕심을 부려봤다. 사회학자 벤저민 바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진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지혜로운 사람의 11가지 프레임. 목사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은 삶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프랭클의 말처럼 삶의 상황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더 나아가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성의 제후 보루이자 도덕적 의무다. 이제 이 책을 마치면서 우리가 진정 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11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어떤 일을 의미 중심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는지 절차 중심의 하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는지는 그 일을 하는 타이밍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에 어린 조카를 하루 동안 돌봐주는 일을 상상해보자. 사랑하는 조카와의 소중한 하루, 가족 간의 사랑, 천진난만한 영혼과의 교감 등 온갖 좋은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일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기저귀 갈아주는 일, 이유식 먹이는 일,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난감해할 것이다.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도 결혼식 몇 개월 전에는 영혼의 결합이니
인생의 동반자니 하며 추상적인 의미로 결혼을 바라보며 가슴 벅차한다. 그러나 결혼식이 당장 코앞에 다가오면 혼수 문제, 야외 촬영, 공항까지 운전은 누가 하나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사소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결혼의 깊은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절차에 압도당하고 만다. 새해 결심이 작심 3일로 끝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상위 수준으로 생각하다가 막상 실천을 시작하고 보면 어느새 하위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평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왜 평균만 되려고 하는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나 현재의 일도 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해야 한다.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마치 그것을 먼 미래에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중심으로 프레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당신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묻는 것은 지혜로운 물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와 같은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미 중심의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10년 후쯤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때론 나보다 못한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라고 답한다. 그러나 자녀의 배우자감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닌 내일 당장의 삶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배우자감이고 회사의 인재인 것이다. 2.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사람들에게 오래된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 대부분 그 시절에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회한을 떠올린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점, 교양서적을 많이 읽지 않은 점,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지 못한 점 등 온통 과거에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 일색이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보다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행복과 성공은 접근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몫이다. 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다는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은 접근 프레임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여행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돈이 적게 드는 가까운 곳이라도 떠나는 것이 좋다. 마음을 고백할 대상이 있다면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 설령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얼마 동안 괜히 고백했다는 후회와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할지라도 일단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고백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그때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방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밖의 세상을 향해 접근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새로운 일을 접근할 때 늘 접근의 프레임을 견지하라.
그것이 두려울 땐 기억하라.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안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3.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사람들은 현재를 준비기라고 프레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즐기고 만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부모는 중간시험을 잘 보고 집에 온 초등학생 자녀에게 마음껏 칭찬을 해주기보다는 기말시험이 더 중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부담을 준다. 자녀가 기말시험을 잘 보고 오면 이번에는 중학교 때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라고 말한다. 아이는 물론 부모 스스로도 지금 당장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수능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이번에는 또다시 대학에 가서 잘하는 게 진짜라며 한술 더 뜬다. 대학은 직장생활을 위해 희생되고 직장생활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희생된다.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희생된다. 인생의 전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 친구들의 생일을 챙기고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영어의 savoring이라는 말은 현재 순간을 포착해서 마음껏 즐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프레임은 준비기로서 희생하는 현재가 아니라 세이블링 대상으로서의 현재다. 한 끼 대충 때우자는 식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한 한 끼 식사를 아무렇게나 홀대하지 말고 그 음식 속에 들어간 재료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해보라. 축하할 일이나 축하해줄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음껏 축하받고 축하를 해줘라. 지금 여기에 프레임으로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겨라. 4.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저자가 속한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비교는 설령 그 대상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팀은 3주에 걸쳐 매일 학생들에게 그날 하루 자신을 남들과 비교했는지, 비교를 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영역에서 비교했는지 체크하게 했다. 또한 매일 그날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그날의 기분과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도 횟수가 잦을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린 것이다.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책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준다.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의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이 사라진다.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대학생이라면 어려운 고전부터 읽어야 하는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여행 가는데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만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된다. 남들과의 비교는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린다. 비교 프레임은 배움의 기쁨과 도전 정신도 앗아간다. 우리로 하여금 잘하는 것에만 안주하도록 만든다. 전력을 다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툴더라도 어떤 일을 시도하기보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만 하겠다고 안주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다면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비교는 없을까? 우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들과의 횡적인 비교보다는 과거 자신과의 비교 혹은 미래의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가 하나의 대안이 된다. 과거의 자신보다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신하는 시간상의 비교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결론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남들과의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것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최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기름을 기억해야 한다. 5.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프레임을 결정한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932년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미국에서 수녀로 첫 발을 내딛었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도록 했다. 180명의 수녀들이 쓴 간증문은 70여 년이 지난 후에 학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연구자들은 간증문에 쓰인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여 각 간증문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지를 측정했다. 어떤 수녀들은 매우 행복한 또는 정말 기쁨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지만 또 다른 수녀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상위 25%의 수녀들 가운데 90%가 넘는 수녀들은 85세까지 장수하고 있었지만 긍정적인 단어를 적게 사용한 하위 25%의 수녀들 중에서는 겨우 34%만이 생존해 있었다는 점이다. 매일 사용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다. 그러니 감사, 감동, 기쁨, 설렘, 만족,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말 속에서 넘쳐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반대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또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표현이나 대충 아무거나 등의 단어들은 하루라도 빨리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최고의 프레임에서 순식간에 충분한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린다. 누군가 이런 체념적 말을 던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탁월함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는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전염성의 위력에 공감할 것이다. 특히 부모와 교사, 상사들은 자녀와 학생들,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습관적으로 내뱉는 이런 말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가 아닌 위대한 것에서 좋은 것으로의 마음가짐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의 프레임을 만드는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6.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그런데 이런 목록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수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안에는 신화적인 존재에 대한 전설들이 내려오게 마련이다. 전설적인 CEO 이야기는 그 조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 역시 어느 사회나 존재한다. 그 영웅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래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회나 조직이 구성들에게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한다.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쯤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 기억에 담아둘 만한 이야기가 없다면 소설가 마샤 밀러의 방법을 이용해 볼 것을 권한다. 밀러는 2001년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던 글 쓰는 법에 대한 작가들의 조언이라는 연재물에서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인 샤론 맥콘과 자신이 어떻게 닮아가게 되었는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어떻게 맥콘처럼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밀러의 미스터리 소설에서는 맥콘은 탐정으로 나오는데 밀러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맥콘의 캐릭터에 그대로 구현했다. 그러고는 의도적으로 맥콘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매우 용감했다.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희박한 나와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멋진 직업도 갖고 있었다. 나는 타자도 제대로 못 치지만 그녀는 사격술, 유도, 빵 굽는 기술, 심지어 자동차 수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위험하든 안전하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나 질문을 던졌다. 나는 시간을 알기 위해 전화를 걸 때조차도 쑥스럽고 긴장되어 부들부들 떠는데도 말이다.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던 밀러는 자신이 만들어낸 소설 속 가상의 인물처럼 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자신이 정말로 그 사람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 키가 그녀처럼 커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신에 살을 빼서 훨씬 날씬해졌으며 좀 더 용감해졌다. 38구경 권총으로 범인을 체포하거나 유도로 때려눕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전보다는 삶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안전한 곳이든 위험한 곳이든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나 자신만의 독립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기나 자서전을 읽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런 대상이 없다면 밀러처럼 자신이 가장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를 만들어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신에게 들려줘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7. 주변의 물건을 바꿔라. 주변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단순히 현실 생활에 필요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건 아니다. 앞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경쟁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 경쟁적인 마인드를 갖고 싶다면 경쟁심을 유발할 만한 물건들로 주변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양심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싶다면 집안에 거울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창시절 시험을 볼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종료 시간이 지났는데도 펜을 놓지 못하고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애썼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 친구의 답안을 보려고 슬쩍 커닝을 시도한 적도 있을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에드 디너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정행위가 거울 앞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디노 교수는 한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거울을 마주본 채로 문제를 풀게 하고 다른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거울을 등지고 문제를 풀게 했다. 어느 조건의 학생들이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문제를 계속 푸는지 관찰했더니 거울을 등지고 문제를 푼 학생들 중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이 훨씬 많았다. 거울이 단순히 외모를 비춰주는 물건에 그치지 않고 양심과 도덕의 프레임을 유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받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신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의 사진을 걸어놓는 행위가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프레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를 떠올리기만 해도 상식 문제를 더 잘 푼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주변 물건들을 적절히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넘어서는 지혜로운 마인드 디자인이다. 8.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져라. 소유가 목적인 소비와 경험이 목적인 소비를 칼로 무자르듯이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가령 책상을 구입하는 경우 소유를 위한 소비일 수도 있지만 그 책상에 앉아서 장차 하게 될 지적 경험을 위한 소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소비든 이 두 가지 요소가 혼재해 있게 마련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를 경험을 위한 행위로 의도적으로 프레임할 수 있다. 행복은 소유 자체를 위한 소비보다는 경험을 위한 소비를 했을 때 더 크게 다가온다.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습관적으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들을 음미하는 미식가로서의 경험을 추구해보라. 영화를 볼 때도 단순히 흥행 영화를 한 편 본다는 프레임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창조해낸 작품을 감상한다는 차원으로 프레임을 해보라. 특히 나를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하는 것이 행복을 배가시킨다는 점을 기억하라. 우리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한 소비를 했을 때 더 강한 행복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해 소비해야겠지만 정녕 한 차원 높은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비하도록 하라. 누군가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단순한 인사치레나 의례적인 선물로 프레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 비타민이라고 프레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